헌금 얘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더래. 이런 표현까지 했대.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냐. 헌금이 필요한. 이게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자를 노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노출 경로가 대부분 경찰이래요. 그래서 수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이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아주 작고도 큰 힘이 됩니다.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현입니다. 마스크 일부러 쓰고 있는 아 그러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그러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뭐야 그 추워요 요즘에. 너무 추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갑자기 날씨가 확 겨울 돼가지고 저도 이제 나올 때 물 틀어놓고 나왔어요. 왜 틀어놔? 얼을까봐? 동파 낸다고. 네. 그래서 조금씩 틀어놔야 돼요. 약간 좀 동파가 우려되는 집에 사시나 봐요? 아 그쵸. 동파가 우려되고 오래됐어. 아니 그 먹방할 때 보니까 집 좋던데? 집 크던데? 이게 생각보다 나 집이 너무 좋던데. 이게 광각으로 찍었어요? 광각. 역시 이만한 렌즈. 어한 렌즈. 여기까지밖에 없어. 벽 끝이고. 아니, 소파가 아주 이쁘더라고. 에? 소파 그거 오늘의 집에서 세일해가지고 40% 세일할 때 샀습니다. 15만 원 주고. TMI. 15만. 그러니까 원래는 30만 원 하는 거예요. get.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거의 앉을 일이 없고 거의 누워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기자님들 자기 소개 오늘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야, 우리가 첫 회에도 정효 기자 안 와. 맞네. 그 다음엔 강병수가 안 와. 그 다음에 오규정이 안 와. 저는 다 왔어요. 2021년 출산율 100%. 그럼 너 다음 주에 오지 마. 프로 삼성러. 다음 주에 오지 마. 아무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2021년에는 최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다 모인 거 최초. 언제 한번 김기아 없이 한번 해보자. 진짜. 그러면 나 없으면 사회 볼 사람. 손. 병수가 꿈나무로서 봐야지. 경수가 보고 이제 우리가 막 질타하는. 그러면 강병수가 진행하는 걸로 한번 다면 가시죠. 성공하면 나는 독립해야겠다. 바로 딴 거 차려. 그러면 다음에 이제 MC 하실 우리 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는데? 못해요 독립해서. 자, 강 기자 지난주 잘 지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전국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캥 지난주 잘 지냈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별일 별일 없더라고. 일 리포트가 별로 없어요. 일 별로 안 일 안 했어. 리포트 했어. 지금 진짜 찐 서운했어 얼굴이. 아니 했는데 안 했다. 알아보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김선옥 지휘자 했어요. 김선옥은 88년생이고 피아니스트예요. 맞아. 처음으로 지휘자 데뷔를 하는 거야. 와 원래 피아노를 치던 분인데 피아니스트로 데뷔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 19살에 리즈 콩쿨에서 최연소 우승을 해서 리즈 콩쿨이 세계 5대 피아노 콩쿨에 들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유학을 가지 않고 예고를 나오고 한예종 국내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파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아주 독보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지휘 공부를 이제 해 오다가 드디어 첫 지휘를 KBS 교향악단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아니 오히려 김선욱의 명성에 비하면 왜 국내 악단이라 하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휘자로서는 첫 커리어라며. 그런데도 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 작가.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정 작가님 요즘에 이제 막 뜨고 있죠 이제. 시험.
시험이 몇 군데 안 떠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집에 있었잖아요. 계속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집에 있으니까 핑계네요. 핑계야. 더 많이 했겠는데 집에 집에서 있으면. 공부밖에 할 게 더 있나? 아니요. 집에서 공부하면 뭐예요? 그럼 공부를 원래 어디서 해요? 뭐 하셨어요? 자가격리할 때. 거짓말. 수술 안고 공부. 새벽 다 읽었어? 아니 아직 지금 6권 이제 아직도 6권이야? 아니 근데 이제 6.25 났대. 그 조정래 선생님이 정말 혼을 담아서 쓴 아니, 문장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 씹으면서. 그럼 이렇게 찍고 그 내 책이야 이 자식아. 어떻게 썼을까? 근데 진짜 대단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근데 아까 우리 밥 먹다가 태백산맥이잖아요. 스포하지 마. 내가 태백산맥에서 마지막에 나만 이기잖아. 그러니까 스포하지 말라고. 스포하지 마요. 스포하지 마.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긴 거 누가 모르냐. 내가 느낄 거라고요. 나만 이긴 건 내가 느낄 거라고.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나만이 이겨요. 스포 이게 스포야. 스포하지 말고. 여기 스포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태백산맥에서 나만 이긴다는 거 스포했습니다. 태백산맥 스포. 오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한 주 쉬고 오랜만이다. 왔습니다. 오규정 기자는 지난주에 CES를 취재하느라 못 네. 왔죠.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헷갈렸어. 컨슈머 또 이 S인가 막 그랬었어. 자 그렇습니다. 네. 취재했습니까? 뭐 새벽에 막 잠못 자고. 네, 한 9시 반쯤부터 이제 컨퍼런스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밤 9시 반.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뭐 다 본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저는 이제 모빌리티랑 그 다음에 스마트 홈을 맡아서 했거든요. 다 영어네. 다 영어네.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랑 그 다음에 똑똑한 집. 똑똑한 집, 똑집. 네, 똑집을 맡아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일단 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저는 제가 요새 차를 사려고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미래차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들치고 미래를 봐버렸어. 네, 봐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걸 취재할 때는 마치 저 미래가 조만간 막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미래차는 뭐 어떻게 생겼나요? 근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도 지금 나오는 전기차랑 다르게 이제부터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그 eGMP라고 해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차는 사실 내연기관차가 생긴 이후로 그 플랫폼은 내연기관에 맞춰서만 그 개발을 해왔었어요. 설계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면 배터리 공간 때문에 뭐 트렁크가 되게 좁아진다든지, 아니 차가 무거워진다든지, 그리고 멀리 달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전기차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뭐부터 나오는 차들은 다 되게 주행거리도 길어지고 그런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완전 이제 진화형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그렇죠. 네. 삼성이랑 LG가 국내 기업인데 그 해외에서 되게 그 고급 가전 시장을 그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끼리도 이제 결혼할 때야 니네 집에 이번에 뭐 샀냐, 무슨 냉장고 샀냐 이러면 삼성이나 LG 샀다고 그러면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스고이. 나봉.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도 사실 삼성이나 LG에서 가져온 제품,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소개하면 왜 국내 기업 홍보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김 기자나 저 같은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일제가 최고라는 약간 이제 각인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독일제 튼튼하다. 아니 일제는 이제 우리 장난감 어릴 때 밥솥, 조립식 이런 것조차도 조립식. 아카데미는 안 돼. 타미야가 최고. 우리 어릴 때 막 블랙모터 이런 것도 뭐야? 다 일제였죠. 타미야를 왜 몰라? 있어 별 2개짜리. 모든 거는 표준이 일제였고. 그렇죠. 잘 사는 집애들은 도시락도 코끼리 도시락. 그 일제예요? 일제야. 일제 코끼리 도시락. 코끼리 밥솥도 일제. 코끼리 밥 그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 갖고 지금 사는 집. 격세지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밥솥도 지금 쿠쿠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밥솥 사다 쓰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역시.
뭐 일본은 뭐 이제 아니 방역하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본 내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다 다음에 우리 황현택 기자를 한번 모시고 일본 특파 황현택 기자 모시고 일본 얘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로고 듣고 1부 무치뉴스 브리브리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는 내가 누를게. 구독은 누가 할래? 대듣기가 이렇게 재밌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이번 기회에 좋아요, 구독 모두 눌러주세요. 네, 이미 뭐 구독을 누르신 분은 또 누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이나믹 코리아 무치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 요즘에 쏟아지는 뉴스, 그러니까 우리 뉴스도 KBS 재난 주간 방송사기 때문에 눈 한 번 오면은 맞아요. 뭐 주르륵 다른 뉴스에 밀려나가는데 이 우리가 꼭 이제 알고 가면 좋은 그런 우리가 놓치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빠밤.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혁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건 진짜 알빡입니다. 알고 보면 빡치는 뉴스. 뭡니까? 정말 그런 뉴스인데 17일 일요일에 네. 부산의 최위지 기자가 보도한 시설 폐쇄 외도 교회 앞마당에서 200명 대면 예배. 자, 시설이 폐쇄됐어요. 그런데도 앞마당에 모여서 200명이 대면 예배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대면 예배 금지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풀려서 뭐 서울은 10%, 지방은 20% 이렇게 약간 풀렸지만 그 전까지 10%가 뭐예요? 어떻게 10%? 그 좌석에 10%. 좌석 전체에서 10%만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됐는데 네. 부산의 한 교회가 세계로 교회 부산 강서구에 있어요. 이 교회가 계속 대면 예배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고발을 7번이나 당했어. 관할 구청에. 그리고 고발을 계속 해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폐쇄 명령까지 받았어. 6번이나 고발 들어갔는데도 7번. 7번 했는데도. 이제 결과적으로 8번 됐지. 7번 고발되고 폐쇄 명령 받으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대면 예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항상. 자, 여기 덕후 익명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십시오. 3페이지 위에 있는 것부터. 덕후의 익명으로 전광훈도 풀어주고 하니까 법원이 자기네 편 들어줄 거 알고 또 다음에 혁고세님께서는 종교의 자유는 꼭 교회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냐? 당분간 집에서 예배를 하면 되지.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대면 예배 안 하시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회에. 그런데도 굳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이게 그 폐쇄 명령에 대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교회 측이. 그래서 이제 거기 부산 뭐 법원에서 부산지법에서 신문이 열렸는데 교회 측에서 이제 변호인이 그 텅 빈 교회 사진과 만원 지하철 사진을 갖고 왔대. 어디가 더 위험하냐. 그러니까 왜 지하철은 놔두고 우리 교회는 운영을 못하게 하냐.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몇 번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How many times? 그러면서 뭐 막 울분을 속으로 사귀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뭐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당국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데 결국 이게 뭐 가처분 신청 기각됐어요. 기각됐으니까 이제 급기야 앞마당에서 한 거죠. 혹시 그 기사 내용에서는 혹시 뭐라고 했나요? 그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취재 기자한테 오늘 최희지 기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이날 이제 앞마당에서 한다고 예고를 하니 이제 야외에서 하니까 누구나 취재를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왔대요 그날.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예배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리포트에 목사 녹취가 나오는데 그걸 몰래 딴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리포트 그 녹취 내용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담임 목사가 손현보 목사님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교회가 5,500명 들어가는데 20명 미만 들어가라고 하면 이거 뭐 대면 그 원격 예배 이 스태프들 빼면 신도들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다. 굉장히 이 방역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아주
굉장히 힘주어 강조했대. 기사에 이게 나와요. 그냥 당당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여기가 이제 강서구는 조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래요. 그리고 경남과 부산 접경 지역에 있어갖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날도 신도가 200명이 왔거든요. 이렇게 이런 시국에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데도 200명이 왔대요. 이 신도들은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 신문에도 같이 와갖고 바깥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 그래서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저 사랑제일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분들이 성북구 주민들 불안 계속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것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민폐라는 게 이 기자의 취재한 기자의 시각이었습니다. 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진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원래는 인간이 이제 기대는 게 종교잖아요.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막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이 종교가 뭔가 뭐 그게 뭐 올바른 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뭐 그걸 떠나서 종교가 끊임없이 갈등에 씨앗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이날 최희지 기자가 취재하러 가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헌금 얘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더래.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했대.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냐. 헌금이 필요한 그리고 또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아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기자회견을 해.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목사님이. 그 정광훈 목사도 하지 못한 일을 정광훈 목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서 헌금함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금 받으려고 한다고 왜냐면 댓글에 너희들 헌금 받으려고 대면 예배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은 신자분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쵸, 원래 모이는 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탄압할 때 그 모여가지고 이제 모였던 그 어떤 개척 신앙의 개척 기독교의 그런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커밍아웃을 해보여 시원하게. 아니다. 헌금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님들의 마음인 거라 완전 이거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다 빚으로 살아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십시오. 네. 네이버에 뱅크 땡땡땡땡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젠 색 안경 끼고 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덕후의 익명님이 일단 와서 헌금은 줘라 이거네. 아는 지인 멀쩡한 교회 다니는데 욕하더라. 굳이 대면 예배하는 이유가 오래 다닌 교인은 상관없는데 신입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떨어져 나간대. 그래서 저런 거더라. 네, 이게 일단 와서 헌금은 줘라 이거네가 아니라 그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야. 깔끔해. 그냥 그거. 이렇게 어려울 때면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풀어서라도 더 어려운 분을 돕는 보통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러니까 강병수 기자 말대로 지금 코로나 우리 1년 다 돼가는데 이게 항상 유행이 촉발될 때가 종교시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2차 유행이 사실 광화문 집회였지만 그것도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회였잖아요. 뭐 1차 때는 저기 신천지였고 교회 집단 감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호남에서도 나오고 부산도 다른 교회 또 있어요. 울산에서도 나오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BTJ 열방센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 이렇게 왜냐하면 종교 시설은 그 특성상 모여 있고 서로 말을 아주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용이한 환경이잖아요. 그 특수성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계속 그렇게 교회 특히 종교 시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한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록 고통을 다 같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저 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넘길 수 없죠. 그래서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무슨 말했냐면 조그만 칼국수집에도 20-30명이 모여있는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칼국수집과 우리가 스파체를 하는 거거든요. 공정하다는 거는. 칼국수집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 어디 뭐 이러면서 엄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롱이다 이제. 귀 열고 들으세요.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직자분들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사명감과 어떤 신의 어떤 뭐 종복이라는 마음으로 신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뭔가 그 메신저로서 그런 신실한 역할을 하시고 어떨 때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신성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칼국수집이나 백화점이나 지하철을 아무도 같이 말하라고 하지 않는 정부가 거기를 봐주는 이유가 뭐냐면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걸 유지시키려고 그걸 이제 안 막는 건데 이거와 등치적으로 비교를 해버리시는 걸 보니까 정말 힘드시구나 여기도. 그러면 아예 자영업자라고 본인들을 인정을 하시고 세금도 그에 준하게 따박따박 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논리상 그렇죠. 네. 이 목사의 논리가 딱 그런 거죠. 칼국수집 같이. 아니 저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뭐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건 없어요. 저는 뭐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경외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있죠. 지금 이 많지. 상황에서도 정말.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또 이런 분들만 가지고 또 종교를 다 도매금으로 또 몰아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근데 원래 그래요 세상이. 판사들이 다 지금 그 수많은 판사들 열심히 좋은 판결을 해도 한두영 판사가 이상한 이재용 재판같이 이상한 재판하면은 판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욕먹는 거고 뭐 검사들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뭐 억울하겠지. 아니 근데 억울하고 보면 안 되는 게 억울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라는 이제 장로교죠. 이 교회에 속한 교단도 대단히 규모가 큰 교단이고 거기에 지도급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걸 비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일부 교회의 일탈이 아니고 이 만연한 교단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들은 뭐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어요. 서울 시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큰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 시설도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을 지켜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단에서 책임 있는 좀 하다못해 뭐 무슨 뭐 조치를 행정적인 그 교단 내의 그 조치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 설교 시간에 지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선언적으로라도. 그렇죠.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 김 기자 얘기대로 뭔가 일부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침묵의 어떤 무게가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방관이지 뭔가 이렇게 몰라서 뭐 가만히 있다거나 아니면 남의 교회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볼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얘기했지만은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있고 이게 되지만 또 작은 교회들은 또 이게 더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교회마다 뭐 교회 바이 교회 뭐 상황이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되고 7번이나 이렇게 8번째까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2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민주노총 집회도 떨어져 앉고 뭐 그 10명인가 50명인가 100명인가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언론에서 욕을 많이 하고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야외에서 해도. 야외에서 해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놓고 해놓고 나중에 진짜 구사권 청구해야 되면 진짜 부산에 포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한답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모든 이렇게 맥이 빠지는 결론인 것이 이게 폐쇄 명령이 이제 끝났어요. 8일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리두기가 완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방역당국은 고발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이미 고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남양주에 무슨 큰 카페 겸 식당 있었거든요. 네. 몇 번 우리 고발 기사를 뭐 여러 기자가 썼는데 그게 이제 강가에 되게 목 좋은 곳에 있어서 막 줄 서서 강병수 기자 좋아하는 제육볶음 팔고 뭐 그런. 근데 거기가 행정당국이 계속 과태료를 때려도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태료를 내고 계속 장사를 했어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네. 그러다 결국 그 업주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됐어요. 그 태도가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이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을 감옥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법을 대하는 태도가 법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딩 때가 배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도덕. 우리가 우리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를 테두리 쳐놓은 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안 지키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 이건 신앙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묵향님이 말씀하셨어. 다음에 묵향님 댓글 오기정지 읽어주시죠. 다음에 묵향님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신앙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취지다. 정부가 너네들 밥줄을 끊었나? 신체를 고금했나? 다른 식으로 뭔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계좌이체도 되고 말이죠. 카카오페이도 되고 말이죠. 그 온라인 예배로 헌금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밑에 온라인 예배하면 밑에 계좌번호 쫙 써 있어요. 하시면 유튜브 방송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줌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너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씁쓸하네요 이런. 저는 이런 모습이 솔직히 종교의 어떤 사실 종교가 그러니까 신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본 적은 없지만. 뭐 이거 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하지. 원래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 실화냐? 안 보여야 신은. 또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개하는 목사. 그 메신저. 뭐 그런 신성시대는 그런 홀리한 그런데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말을 대놓고 하시고 그러니까. 신비감이 사라진다. 이런 신비감이 사라진다니까. 목사님의 지닌 그 홀리한 그 권력, 성기사의 그 홀리한 그 실드 이게 알고 보니 이게 돈이었다 이러면은 이게 종교 전반에 대한 이게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으로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게 되는. 금융치료가 더 중요했다. 금융치료보다는 따뜻한 손길과 기도와 이런 게 더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종교의 어떤 미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금융치료를 더 원하고 금융치료. 이런 모습 자체가 종교의 권위를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년에 우리가 봄인가요? 그때 교회 아이템 한번 했었잖아. 네. 그래서 막 되게 세게 막 격앙된 채로 다들. 근데 지금 나도 스스로 놀란 게 별로 이렇게 열받지 않네. 이게 약간 이제 너무 이런 걸 1년 동안 많이 봐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느낌이야. 그냥 이게 사실 우리 좀 다 같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잘 안 알려졌더라고 의외로. 근데 별로 이렇게 그치 또 그렇게 화가 안 나네 작년처럼. 또 했어 이런 느낌. 그냥 시달린 느낌이에요 2년 내내. 2년 내내 시달린 느낌. 또냐? 아무튼 이 부산 사시는 분들 요 교회에 강서구에 있다니까 보시면 저 교회구나 하시면 돼요. 자 다이나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우리 강병수가 준비했죠? 네, 저는 요 쓰레기 쌓인 집 3남매 사연은 이랬다라는 제목의 이유민 기자가 쓴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네. 최근에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충격도 너무 컸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요 사연은 어떻게 보면 요 사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은 상대적으로 좀 마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이 학대받는 아이들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 아동 학대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 2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사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시에 이제 쓰레기 집에 살던 3남매의 이야기예요. 쓰레기집? 네, 쓰레기집. 사실상 이 아기들이 살고 있던 집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었던 거거든요. 이 집에 살고 있던 아기들은 4살, 3살 그리고 1달 된 아기였었는데 정말 집을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집이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막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뭐 화장실에 오물들도 그대로 놓여 있고 근데
이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집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던 3남매 부모 같은 경우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집을 치울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이제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상태. 근데 이 집을 그 구청 공무원이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이제 아기들이 뭐 보육센터에 와야 되는데 잘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행적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다 와가지고 집 다 치워주고 아이들이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인이 사건에서 제일 좀 많은 비판 받았던 부분들이 물론 다 신고를 잘 해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뭔가 무관심 속에서 저런 아기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서는 시흥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공무원이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좀 잘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던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군포시에 이 미혼모가 이제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 그 집은 아이 한 명이에요? 그 집은 이제 아기가 두 명인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20대 초반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이 미혼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군입대를 한 다음에 연결이 이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던 상태여서 간신히 그 직장을 구해서 아이들을 키우던 상황이었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뭔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되게 심리적으로 아마 많이 좀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 상태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랫감 같은 거를 이렇게 빨래 널어놨는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그걸 다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엄마가 화가 너무 나니까 애들을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애기들 등에 채찍 맞듯이 엄청 심하게 상처가 크게 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재빠르게 이웃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신고를 해서 엄마와 아이들을 분리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에겐 적절한 치료가 있었고 심리 치료를 비롯해가지고 치료가 있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요 행정 자체가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 사례여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행정이라기보다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다 이 아동 학대 본질은 이웃의 관심이네. 그쵸. 네. 사실 이 중요한 게 그거네. 근데 이 뭐 물론 이 공무원분들도 아까 그냥 제가 행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을 한 부모님에 대해서 막 뭐 처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엄마가 어리고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이 어머니한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왜 아동 학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무조건 떼어놓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잘 해결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아니 남편분은 양육비도 안 내고 남편네. 진짜 이건 뭐 세상에 거기부터 이게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겠네. 내가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막혀가지고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진짜 많았어요. 다 아버지 무조건 찾아내가지고 양육 다 받아내라고. 그런 상황에 어떤 이런 스트레스의 피해를 아이가 다 받게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좀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이버의 해피 어쩌고님께서 홀로 아이 키운다고 다 저러지 않아요. 합리화하면서 동정심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차가운 댓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정연욱 기자가 네이버 댓글 보십시오. SENI 땡땡땡님이 엄마를 욕하기보다는 이해가 가네요. 보통 엄마들도 어린애 둘보기 힘든데 가사도 혼자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무거운 삶. CHS6 땡땡땡님이 상황이 저렇게 되면 옆에 불이 나도 몸이 안 움직인다.
심한 우울증이고 애들을 학대한 것은 집 나간 남편에 대한 자기 신세 한탄일 수 있다. 너 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비판만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봐주자. 나부터 주민센터에 자원봉사 신청해야겠다. 우리가 물론 아동학대는 당연히 이거는 뭐 범죄죠, 범죄. 그쵸.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20대 초반인데 얼마나 주변 자기 친구들의 삶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와 자기 집과 아이들 물론 예쁠 때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정말 막 뭐랄까 추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미궁같이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는 겉에서 그래도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냐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없고 그런 삶을 하게 된 책임 중 일부를 지고 있는 그 남편분 빨리 오셔서 본인도 뭐 책임지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요 CHS6 땡땡땡땡님께서 이 댓글 남겨주신 이런 분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엄마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죠? 일단은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다른 더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정확히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그러니까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엄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뭐 반복하는 걸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들이 인식이 되니까 엄마한테 먼저 심리치료를 통해서 좀 안정을 시키니까 이 엄마도 아이들을 자기가 학대했다는 사실 다 인정하고 엄청 막 울고 이러면서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다독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육아교육도 못 받았을 테니까 육아교육도 정상적으로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그렇지. 제대로 된 육아교육이나 육아 장비라고 하나? 육아 장비 아니고 뭐냐 그렇게 뭐 유모차나 이런 거. 이거 용품. 그런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막 축복해주면서 막 이런저런 사주고 애들 옷 사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슬프다. 요 반년 정도 분리된 기간 동안에 이 엄마한테 반년 정도나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놨어요 일단은. 오래 이 기간 동안에 이 엄마한테 이렇게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치료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너무 좋고 다행이다 진짜. 엄마 아이들이 같이 여행도 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애들 몇 살이라고 했지? 아까 애들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20대 초반인데 애들. 그러니까 애들 한 4-5살 정도겠죠. 고딩 때 나왔으니까. 아이고 진짜. 아우 참 너무 속상한 얘기다. 여기 다음 댓글 작가님들 읽으시겠어요? 네. 다음에 사람님이 분리 후 엄마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심리치료를 통해 다시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을 인정받은 엄마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생겼을까요? 수초님은 그런 문제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 있냐를 인식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욕하는 건 쉽죠. 우리가 부모 욕하는 댓글 쓰는 것도 너무 쉽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술 먹으면서 야 그럼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욕하고 이분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되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또 이렇게 아동학대 이런 게 좀 이슈다 보니까 지금 신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멀쩡한 집 이제 신고했다가 부모님이 막 빡쳐가지고 니 어디 우리 집에 나를 아동학대범으로 뭐냐고 또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사실 제일 좀 핵심적으로 봤던 게 이 이웃들의 관심,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탄탄한 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들의 보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 그 아동 학대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를 또 기자들이 찾았는데 실제로 그 아동 학대가 의심돼서 이제 신고를 했던 의사분이 곤혹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를 의사가 이제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 신고자가 누군지를 이 부모한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네가 신고했냐? 네가 뭔데 신고하냐면서 라고 엄청 얘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되게 곤란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찰이 이게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자를 노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감옥 가겠네. 노출 경로가 대부분 경찰이래요. 그래서 수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찰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실수다 하는 거지만 그걸 한번 있으면 신고자들은 신고를 확 안 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의사, 교사 이렇게 신고 의무자들이 있는데 신고 의무자. 네, 의무 신고자들. 이 의무 신고자들의 신고 비율이 4년 만에 절반 가까이로 현재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다 경찰 때문이다.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아동학대 뉴스 너무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저 친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조카를 좀 비정상적으로 이뻐하잖아요. 제 막 아들이라는 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이뻐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투사하는 아기에 대한 감정은 근본적으로 연민이야. 너무 내가 너무 얘가 작고 이뻐서 소중한. 얘가 겪게 될 사소한 곤혹스러움도 너무 불쌍해. 어린이집 가서 좀 막 선생님하고 좀 처음에 낯설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이제 막 그 어린이집 이사 가서 옮기면 얼마나 힘들까? 너무 다 불쌍해. 잘 크고 있는 앤데도. 근데 지금 이런 사례 보면 그냥 딱 뒤를 맞게 돼. 사실. 그럴만하죠. 네. 저도 그래서 이런 기사는 사실 읽기도 싫고 이런 내용으로 대듣기를 하면은 많이 안 봐. 이분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의롭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뉴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보는 것 자체가 아는데 그걸 굳이 또 들춰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우리의 관심과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정신 딱 차리고 일을 하시고 경찰분들이 이 정보를 안 새어나가게 잘해주시면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자체가 주지 오지랖이 아니잖아요. 이거 오지랖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관심과 오지랖은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분들 아이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관심 가지고 보시고 또 신고를 하면 앞으로 좀 그 신고 그 익명성 잘 지켜주시겠죠.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격언인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거. 아동학대 너무 이제 슬퍼만 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 있으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리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문유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저희 로고 듣고 오죠. KBS. 자, 눈이 많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눈 많이 오면 보기 싫어도 커뮤니티에 나오는 사람. 딱 요즘 박대기 기자가 눈 소식 이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재판 결과 가지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